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간이 역에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온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든 창을.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안녕하세요. 생명소에 대한 하느님의 가르침 토크 콘서트 for you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후보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찬미 글로리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혼인을 통해 부부에게 자녀 출산과 양육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 for you는 지난 시간에 이어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통한 올바른 부모됨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엘리사벳 자매님은 2남 3녀, 현재 4살부터 고2까지 5명의 자녀를 두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5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이 아이들을 많이 키우다 보면 개개의 아이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줄 수도 없고 어떤 때는 너무 몸이 피곤해서 힘든 그런 시간도 있었을 텐데 사실 아이가 많은 것이 우리는 축복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좀 어떤 면에서 이렇게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그런 얘기를 한번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생각나는 그런 좀 에피소드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죠. 각자의 아이들이 같은 부모에게 태어났지만 아이들이 가진 개성들이 다 틀리잖아요. 네. 식성도 틀리고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도 다 틀리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음식을 만들 때도 저는 한 2가지, 3가지 아이들의 입맛에 맞춰서 네.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쩔 때는 힘든데 그냥 먹지 아이들한테 투덜대면서 야 먹지 마 그러면 오늘 먹지 마 내가 먹고 싶은 거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그냥 친구처럼 그냥 아이들이 저를 따라오라고 하는 네.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쩔 땐 아이들이 책을 읽고 싶다고 가지고 오는데 이 아이는 이 책을 저 아이는 또 다 틀리니까 하나의 거를 그러면 먼저 아기 거부터 읽어주자 이러면 그 위에 친구가 내 거 읽어줘 그리고 책을 읽는 와중에 막 방해를 해요. 못 네. 읽어주게. 네. 그러다 보면 저는 잠깐만 기다려봐. 처음엔 좋게 나가죠. 네. 기다려봐. 이거 읽어주고 이렇게 얘가 먼저 했잖아 라고 하는데 옆에서 막 땡깡 아닌 땡깡가 막 이렇게 부려버리면 읽지 마 그냥 다 눈 감고 자.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다른 엄마들은 책도 읽어주고 하는데 나는 왜 우리 엄마는 책도 안 읽어줘. 막 그런 부분도 있고. 네. 네. 그 아이를 많이 키우는 엄마들은 되게 목소리가 크거든요. 혹시 방송이라서 이렇게 막 목소리가 조곤조곤 하시잖아요. 원래 좀 크신지. 애들이 많이 놀랄 거예요. 네. 우리 엄마 저런 목소리. 네. 지난 시간에도 이제 그 남편께서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다고 그랬는데 그런 육아에서 아빠는 어떤 역할을 주로 하시나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오면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거든요. 네. 그러니까 퇴근하면 딱 집에 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 오는 시간 되게 기다려서 아빠랑 책 읽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빠가 샤워도 시켜주고 아이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책이든 뭐 컴퓨터, 인터넷이든 찾아서 다 아이들이랑 그렇게 해줬는데요. 요즘은 그러니까 셋째까지는 그렇게 다 해줬었는데 요즘은 넷째부터는 체력도 딸리고 그리고 남편이 이제 네. 지방이 근무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네. 와서 요즘은 넷째, 다섯째한테는 큰 아이들 첫째부터 셋째 아이들만큼은 못 해주고 좀 피곤하니까 오히려 핸드폰을 형이나 주던가. 오빠가 그런 또 역할을 또 해줄 수도 있겠네요. 네, 아이들한테 이제 누나한테 특히 이제 둘째, 셋째가 많은 저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 시간에도 우리 아빠의 역할, 남성성과 여성성을 아이들이 골고루 체험하면 좋다고 했는데, 특히 남자아이들은 좀 육체적인, 아빠랑 같이 뭐 운동도 하고, 이런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잘 그런 걸 좀 해주셨나요? 큰 아이는 많이 해줬죠. 아. 네네. 근데 요즘에는 못 해주고 있는 게 그래서 큰 아이가 이러더라고요. 우리 이제 막내를 보면서 막내가 내 남자아이인데요. 그래서 네. 남자아이를 보면 얘는 정말 굴리고 때리고 강하게 키워야 된다고. 우리 집에는 온 여자밖에 없어서 남성 호르몬이 점점 여성화되고 있다. 네. 네,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빠도 이제 갱년기니까 여성 호르몬 나오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다자녀 가정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특히나 사회성을 키우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라든지 또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좋은 영향을 또 주고받는 그런 것이 있는데 아이가 많으면 또 부정적인 그런 측면도 사실은 있을 수도 있죠. 혼자 받아야 할 그런 사랑을 나눠야 되니까. 교수님 어떤가요? 다자녀 가정에서 어떤 결핍이 있을 수 있을지, 그리고 부모가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네, 사실은 형제자매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관계인데, 네. 형제자매는 동시에 어떤 관계냐면, 부모님의 사랑을 더 많이 쟁취하려는 경쟁 관계예요. 네. 그러니까 형제자매가 협력할 때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공동의 적이 생겼을 때. 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내 동생은 내가 때릴 수는 있지만, 다른 누군가 때리는 건 안 되는 거고요. 네. 예. 만약에 부모님한테 같이 혼났다. 그럴 때는 부모님이 공동의 적이니까 형제자매가 협력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하면서 지내니까 자꾸 결핍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뭐 형한테는 어떻게 해줬는지 동생한테는 어떻게 해줬는지 그걸 보고 왜 나는 똑같이 못 맞아요. 해주는지 네. 그다음에 뭐 다른 집 부모님이랑 굉장히 비교하면서 그런 욕구에 대한 이제 부족이 좀 있는데요. 네. 근데 이게 저희가 연구적으로 봤을 땐 연구 결과들을 보면 꼭 다자녀여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한 자녀, 두 자녀한테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아이가 이제 한 인간이잖아요. 한 인간이 네. 자기가 원하는 모든 욕구를 다 부모님이 충족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형제가 많은 집 아이들은 그냥 형제 자매 때문에 내가 못 받는다고 네. 생각하기가 좀 쉬운 게 있고요. 그래서 이 형제 자매 관계가 어릴 때 좀 좋은 관계로 확립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취약 전에 형제 자녀 관계가 좀 안정적으로 서로 이제 갈등을 해결하고 네. 타협하는 어떤 패턴을 좀 만들면 이게 성장 후에도 굉장히 관계가 좋은 걸로 일관성 있게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형제 자매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은 사실은 부모님이에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공평하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공평을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큰애한테 일을 줬을 똑같은 형태, 똑같은 물건을 1, 2, 3, 4 똑같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쉬우십니다. 근데 그게 공평이 아니고요. 큰애한테 필요한 건 큰애한테 주고 둘째가 필요한 걸 둘째한테 주는 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단 설명이 있으셔야 돼요. 네. 얘는 이게 필요하니까 이걸 주는 거고 너는 이걸 요구했으니까 이걸 주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취지는 뭐냐면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는 너희들이 각기 다 소중해. 네. 그 메시지가 일상생활에서 전달이 되면 형제자매 관계가 좀 자기들 간에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스스로 좀 습득할 수 있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특별히 누구 하나를 더 예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가야 돼요. 네. 그래서 가장 쉽게 실수하시는 게
이제 부모님들도 성향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공부 잘하는 애를 예뻐하신다면 네. 공부를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형만큼 공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자동적으로 생각을 하냐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형만큼 공부를 못하니까 더 일부러 안 하겠다. 아니면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는구나라고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한 속성만 유별나게 예뻐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녀들이 각각의 속성을 보시고 그 한 명의 한 명의 가장 독특한 특성을 그렇죠. 예, 형제 자매들한테 공표하시는 거예요. 아, 너는 얘는 이래서 예쁘고 너는 그쵸. 이래서 예쁘다. 예, 이것 좀 봐봐. 얘는 이걸 음. 이렇게 잘했어라고 자꾸 이제 네. 자랑하듯이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조금 보완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각자의 특성에 맞게 사랑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잘하는 걸 칭찬하기보다는 저는 어쩌면 부모님이 보시기에 그 아이의 가장 부족한 면을 네. 장점으로 바꿔서 칭찬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왜 굉장히 까다로운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다 아무거나 먹는데 얘는 꼭 이 맛이어야 되고 뭐 조금 그러니까 우유를 줘도 어떤 아이들은 대충 비슷한 온도면 먹는데 네. 어떤 아이는 딱 그 온도가 아니면 바로 빼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단점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아 우리 아이는 미각이 굉장히 정확하구나. 그러니까 뭐 둘째 오빠가 그 미각은 굉장히 정확하니까 둘째 오빠한테 이 맛이 맞는지 물어보자 해서 네. 오히려 그거를 장점으로 자꾸 바꿔서 부모님이 인식을 하시면 부모님의 양육 스트레스도 내려가지만 형제들이 그거를 아 굉장히 독특하고 좋은 장점이구나 같이 인식하면서 놀리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열등감이 좀 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관점에 따라서 그것이 또 좋은 면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쵸.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릴 때 단점이었던 아이들의 속성이 그 아이의 능력이나 장점으로 발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7남매 중에 여섯째인 네, 찬미 씨는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자라면서 뭐 고민과 불만, 형제가 많아서 그런 게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 7명이 다 성향이 다 너무 다르고 부모님이 실제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특성에 맞게 대해주셨던 거는 사실인 것 같으나 이제 저는 저의 얘기밖에 할 수 없는데요. 제가 좀 어릴 때부터 말수도 적고 좀 많이 슬픔을 더 많이 느끼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말을 하기보다 혼자 눈물을 흘린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 어릴 때는 다 너무 나보다 나이도 많고 어른이고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자라다 보니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행동하시고 그리고 나는 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이럴 때 어떻게 말해야 되지? 오히려 사회성이 빨리 발달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나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얘기를 했을 때 내 얘기가 들릴까? 이런 고민이 컸던 거죠. 그래서 고민이 있었다면 내 마음속 얘기를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나는 외롭고 누구에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다들 각자 다르고 힘들고 약간 이런 것들이 먼저 보이다 보니까 어릴 때는 그랬던 것 같고요. 지금은 오히려 그런 저의 남들 보기에 찬미는 왜 이럴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 된 것도 같은 게 제가 처음 이제 제 속마음을 곡으로 써서 이렇게 발표하는 발표를 했을 때 가족들이 의외로 정말 많이 지지를 해줬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노래를 좋아하는 줄 몰랐네. 약간 이런 것들이 저한테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얘기를 하면 가족들이 들어주고 노래를 듣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어릴 때는 이제 그게 장점인 줄 몰랐다가 나중에 가족들의 지지를 통해서 제 본 모습을 좀 이해하게 되는 그런 체험을 저도 했었어요. 엘리사벳 자매는 어떠세요? 아이들한테 똑같이 사실 해주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아이들이 결핍감 느끼지 않도록 또 나름대로 애를 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아이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남편이랑 특히 이제 학업적인 부분이나 이제 뭐 먹거리 그리고 솔직히 제때 옷 같은 거를 네. 제철 옷을 이렇게 사주긴 하는데 아이들은 더 좋은 걸 원하고 왜냐면 밖에 나가면 친구들 중에 더 좋은 걸 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이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저희는 저희 수준에서 그래도 좋은 걸 챙겨준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집에 와서는 불평불만을 할 때가 있으니까 네. 그럴 때 좀 많이 속상하고 네. 네. 교수님 이런 자녀들 간의 그런
뭐 경제적인 이유에서 어떤 결핍감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 부모님들은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해줘야 될까요? 그 결핍감이라는 거를 무조건 다 채워준다고 결핍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결핍 이면에 있는 조절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꼭 갖고 싶은 거와 내가 필요한 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은 어릴 때부터 발달시켜야 되거든요. 네. 근데 현대 사회의 아이들은 이게 어린 연령부터 이 발달이 좀 예전의 세대보다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사춘기, 아동기 이후, 후기 아동기나 이제 사춘기 때 또래들 간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다자녀 가족에서 제일 좋은 장점은 그거를 결핍이 아니라 나한테 꼭 필요한 것만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내가 조절하는 거, 참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능력이 키워진다는 네. 게 저는 장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구체적인 팁을 드리면 매번 이제 상황에 따라 사실은 아이들은 갖고 싶은 게 아마 달라질 거예요. 오늘은 네. 1번이 갖고 싶다가 한 일주일 후에는 2번이 갖고 싶고 막 맞아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갖고 싶은 물건을 위시리스트로 해서 매번 저는 좀 적어 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각 가정마다 왜 선물 받는 게 1년에 몇 번 정해져 있잖아요. 네. 생일이라 뭐 성탄 이렇게. 그래서 그럴 때 자기 위시리스트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해서 선물로 받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걸 실제로 해보시면 자기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선택했고 기다려왔던 선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거든요. 근데 정말 별로 기다림 없이 받았던 물건이나 그런 욕구에 대해서는 금방 실증을 내고 금방 안 가지고 놀게 되고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사추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4가지 어떤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덕목 중에 하나가 절제거든요. 참을 줄 알고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것이 그 어떤 인격 성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요즘 너무나 쉽게 만족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히려 그 어떤 불만이 또 사람을 또 불행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부모님의 훈육 안에서도 아이들한테 잘 설명을 해주고 왜 이래야 되는지, 이거는 참아야 돼, 기다려야 돼, 네,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이 부모님이 중요한 역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훈육에 있어서 우리가 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자녀들 간에 서로 다툴 때 그것을 어떻게 해소를 시켜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도 좀 하고 싶은데요. 엘리자베스 자매님 5명들이 형제자매들끼리 좀 싸울 때도 있잖아요. 어떻게 아이들을 좀 이렇게 훈육을 하시나요? 며칠 전에 큰아이랑 고2랑 4살이랑 한번 트러블이 생겼어요. 근데 아빠가 이제 와서 보고 그 5째 아이의 편을 든 거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너무너무 속상했나 봐요. 그래서 저희 큰아이가 눈이 저한테 하면서 되게 크거든요. 네. 뚝뚝뚝 눈물을 네. 흘리고 있더라고요. 또 그 모습 보면 엄마는 엄마인 저로서는 되게 안쓰럽죠. 얘가 왜 그러는지도 지금 알고 있고 상황이 어때서 그런지도 알았는데 아빠는 아기는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해줘도 모르니까 우선은 너한테 그런 거다고 하는데도 좀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점점 조금 서로 속상해하는 부분도 있고 억울해하는 부분도 있고. 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아이들끼리 트러블이 있을 때 어떻게 훈육하는 게 억울하지도 않으면서도 아이들이 좀 올바르게 판단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까요? 일단 훈육의 목적을 좀 명확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훈육의 목적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고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은 바람직한 게 뭔지 몰라요, 아직. 네.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행동을 어떻게 알려줄지, 바람직한 행동을 바람직한 게 뭔지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다라고 목표를 두시면 이제 그 상황에서 지혜가 생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이들 간에 이렇게 분쟁이 있을 때 그 신체적인 공격, 때리거나 뭐 언어적인 공격만 없다면 그냥 놔두라는 편이에요. 스스로 네. 해결하도록? 네, 그래서 지켜보면서 왜냐하면 어리면 어린 대로 자기의 논리가 있고요. 네. 크면 큰 대로의 논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논리로 둘이 이제 굉장히 언쟁을 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타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신체적인 공격이나 언어적인 공격만 없다면 좀 잠시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제 뭐
약간 이제 폭력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때는 이제 멈춰야 되는 네. 거고요. 그래서 어떤 갈등이 있어도 때리거나 뭐 언어적인 폭력은 안 돼라는 규칙을 주시면 어떻게든 아이들끼리 타협을 좀 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부모님은 이제 성인이니까 뭐가 합리적인지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논리가 좀 틀렸는데 목소리 큰 애가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좀 억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그냥 놔두시라고 권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이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아,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스스로 깨달아서 또 스스로 새로운 타협점을 가지고 가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그 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의 갈등을 이렇게 조정할 때 보면 성인인 선생님보다도 아이들이 제안하는 방법이 훨씬 현명하고 효과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타협하는 걸로 가라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가정에서 제일 많은 분쟁이 아마 물건에 대한 갈등일 거예요. 내 거다, 내가 먼저 그렇죠. 쓸 거다, 뭐 내가 먼저 찜했다, 뭐 이런데 그래서 가정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그냥 소유권을 지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유치할 정도로 저는 소유권을 지정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TV 누구 거야? 아빠 거. TV 네. 리모컨 누구 거야? 아빠 거. 그러면 이제 둘이 분쟁이 됐어요. 그럼 이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면 아빠 이거 써도 되는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빌려달라고 하고 물건 소유주가 빌려준다고 허락했을 때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물건 소유주가 빌려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못 쓰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조절이 있고 그 안에서의 타협점이 좀 생기더라고요. 뭐 네. 빌리기 위해서 뭔가 아버지한테 뭐 대가를 그쵸. 제공한다든지 네, 뭐 네. 효도를 또 한다든지 네. 사회생활을 미리 배우는 거네요. 그렇죠. 네. 형제자매들 간에도 네. 자기들의 물건 갖고 이제 왜 언니 거 손댔어 뭐 이런 거 갖고 그렇죠. 제일 많이 싸우거든요. 그러면 언니 거 만지고 싶으면 언니한테 물어봐야 허락을 되는 받아라. 거고 언니가 그렇죠.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울고불고 뗐어도 안 되는 거고 음. 그래서 그거를 좀 정해놓으면 약간 불만은 좀 적어지더라고요. 네. 그럼 아까 그 엘리자베트 자매의 경우에 좀 어린애랑 또 위에 큰애랑 대립이 있었을 때 무조건 어리다고 편들어주는 게 맞는 건지. 저는 그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어린 아이한테 네가 너무 이렇게 하고 싶지만 언니가 안 된대. 그러면서 저는 차라리 그 불상 버전으로 가요. 어떡하지? 언니가 안 된대서 너무 속상하지? 막 이러면 이제 웬만큼 마음이 강심장이 아닌 아이들은 이제 부모가 자기 편을 들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동생이 안 됐으니까 에이씨, 그래, 한 번만 써. 아니면, 그래, 이번만 그렇지. 내가 양보한다. 뭐 이러고 양보가 되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내 편을 들어주니까 마음이 풀려서 또 여유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공정하게, 가족이 갖고 있는 기준에서 공정하게 판단을 하시고, 오히려 이제 작은 애의 욕구를 억압했으면 작은 애에 대해서 더 많은 공감과 위로를 해주시면 사실은 작은 애는 그렇게 큰 상처는 안 받거든요. 네. 내 거는 청취하지 못했지만 엄마 아빠가 나를 위로해줬기 때문에 거기서 좀 보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흔히들 이런 실수를 많이 하더라. 이런 것은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하면 안 된다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양육 지침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소개 좀 해주시죠. 그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훈육을 하실 때 이거를 알려주면 즉시 실행할 거라고 기대를 하세요. 근데 사실은 우리 성인들도 그렇고 내가 알게 된 지식이나 규칙을 실행할 때까지는 굉장히 여러 번의 시행착오나 실수가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한테 뭔가를 알려주실 때 얘가 이거를 알고 있는 거와 실행하는 거는 다르다는 거를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연령이 어릴수록 이제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아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머리라면 실행 능력은 저 발바닥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언니 거 뺐으면 안 돼 그러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거는 그걸로 훈육이 마무리돼야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는 얘가 알지만 아직 조절 능력이 발달이 안 돼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니 물건을 차라리 못 만지게 바꾸는 게 더 적절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실행할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항상 부모님들은 마음이 급하세요. 사실 저도 부모일 때 마음이 급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뭔가 좋은 걸 알려주면 얘네가 왜 빨리 안 하지? 막 이런 그렇죠. 조바심을 내는데 사실은 그 지식과 능력이 아이께 되려면 아이가 충분히 고민하고 스스로 그걸 선택한 다음에 실행했을 때 아이께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내하시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얘가 선택할 때까지. 네.
찬미 씨는 혹시 형제들하고 어떤 갈등을 좀 지혜롭게 해결한 그런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근데 사실 저는 지혜롭게 해결된 음. 적보다도 부모님이 없었을 때 음. 어떻게 일곱 음. 형제들만 있는 공간에서 어떻게 서로에게 그러니까 그냥 난장판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네.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음. 그때도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끼리 타협점을 찾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 안에 어떤 뭐 폭력이 있었건 뭐 누가 많이 울고 다치고 했건 간에 그런 형제들끼리 있어야만 했던 시간이 저희한테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뭔가 저희 안에 어떤 질서가 있고 그 질서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저희한테 좀 내버려 두시는 시간이 좀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다자녀 가정의 이야기 또 양육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 나눴는데 부모에게 자녀는 어떤 의미다. 뭐 이런 걸로 각자 한마디씩. 네. 네, 우리 교수님부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자녀는 네. 부모를 보다 성숙한 인격체로 만들어주는 존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모가 아니라 부모여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행복감. 네.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아프고 힘든 행복감이에요. 보람이고. 근데 그거는 부모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 경지에 네. 다다를 수 있게 해주는 존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찬미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최근에 그런 글을 마침 쓸 기회가 있어서 저에게 일곱 남매, 전 어릴 때부터 일곱 남매 여섯째입니다 하고 자기소개를 하는 게 되게 저한테는 즐거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사람들이 다 놀라고 남들이 다 갖지 않은 어떤 무언가를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물론 그 제가 자라온 시간 중에 어떨 때는 그 칠남매라는 게 너무 힘들 때도 있었고 가족들이 희생하는 거 보면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지만 그 시간을 돌이켜보면 어쨌든 지금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무언가가 저의 칠남매 형제들, 가족들인 건데 그것을 선물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잘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항상 살고 있어요. 그리고 굳이 자녀를 많이 낳으세요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많이 낳은 형제들 그리고 많이 낳은 자녀들 가운데서 한 가족이 하느님 보시기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는 사람, 그러니까 하느님도 즐거우실 것이고 우리한테도 그게 위로와 희망이고 사랑이 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은 정말 우리 형제들 생각하면 항상 궁금하고 더 알고 싶고 나한테 정말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건 정말 선물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우리 다섯 남매의 어머니이신 엘리자벳 자매님. 저도 항상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선물을 굉장히 많이 받은 엄마인데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많이 미안하기도 하죠. 네. 또 아이들한테 사랑을 그만큼 많이 못 전해준 것 같아서 많이 미안은 한데 그 아이들로 인해서 저도 한 단계 한 단계 하루하루 더 커가는 모습, 엄마로서 또 어른으로서 커가는 모습도 제가 아이들한테 많이 배우고 있고 또 그 아이들로서 따뜻한 마음도 되게 많이 배워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보다는 그 아이들이 어쩔 땐 더 어른 같고 하기 때문에 따뜻한 마음은 저보다는 그 아이들이 더 큰 것 같아요. 남을 네. 배려하는 마음도 그 아이들이 더 크고 그래서 그 아이들로 인해서 배우는 게 되게 많아서 죄송합니다. 마음 지금 좀 안 좋은 게 있어서. 네, 그래서 진짜 아이들한테 많이 미안한 엄마 중에 한 명이라서 아이들한테 근데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너무 와줘서 고맙고 그리고 엄마가 정말 사랑한다. 그래서 하느님한테도 부족한 저한테 이렇게 많은 선물 너무 예쁘고 귀한 아이들 주셔서 감사하다고. 네. 그래요. 사실 저희 신부들은 결혼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없는데 그 어떨 때는 사실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면서 온갖 좋은 것도 있고 애환도 있고 하는데 그런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을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막연할 때도 있고 그리고 온전히 나를 다 헌신해서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듯이 그런 희생을 사실 신부가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또 물론 어떤 경우에는 선교지에 가서 또 목숨을 바치는 그런 선교사도 있지만 그만큼 가족은 내가 모든 것을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는 그것이 허락된 그런 관계이고 그 안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그리고 정말 성장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느님의 모상 중에 가장 큰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키우는 가장 어떤 중요한 자리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명과 사랑의 자리인 그런 가정. 그래서 우리가 요즘 그 저출산과 비혼 또 아이를 어떤 짐처럼 생각하는 그런 문화 안에서 부모가 되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토크 콘서트 4U 2시간에 걸쳐 하느님이 주신 자녀라는 축복의 선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쉽지 않은 양육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을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해 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이 바로 그런 마음일 겁니다. 토크 콘서트 4U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신혜원 교수님, 김미선 엘리사벳 자매님 감사합니다. 네, 토크 콘서트 4U 저희는 새로운 생명 이야기로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